자, 그 다음은 종목별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먼저 단독주택부터 말씀드리면, 이 단독주택 물건을 투자할 때는요,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가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물건을 하나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가 될까요? 역시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면적이 가장 중요하다. 재개발 지역은 건물들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별로 안 나옵니다.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 조합원의 감정가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넓은 평수의 아파트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물건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토지 면적이 큰 것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지역에다가 단독주택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그 지역이 역세권으로 들어가는지 역세권으로 들어가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내가 단독주택 물건을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역세권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물론 역세권에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성도 좋게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재개발 지역이 역세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용적률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즉,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고층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 지역이 역세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 아무래도 사업성이 크게 확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13-31366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대표시 동대문구 이문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혹시 이문동 어디쯤인지 아시겠는 분 계십니까? 이문동, 그 옆 동네는 휴경동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경희대학교가 있는 그 지역의 때가 이문동 휴경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문동 휴경동은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문, 휴경, 뉴타운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물건 정보를 보니까 그 지역 내에 다가구 주택이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고요. 토지 면적은 26평, 건물 면적은 54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2015년도 당시에 얼마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왔냐면은 3억 5,4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왔다가 한번 유찰되고 낙찰됐죠. 그때 당시 이찰자 2명이 들어와서 얼마에 낙찰됐냐면은 2억 9,500만 원에 낙찰이 됐던 사례입니다. 불과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서울에 있는 집값이 이렇게 쌌었습니다. 그렇죠? 2억 되면은 단독주택도 살 수가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낙찰을 너무 잘 받으셨죠. 해당 물건이 지금 현재는 2억대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 어떤 주택을 낙찰받았는지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던 주택을 낙찰받았던 사례죠. 근데 이 물건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까 전에 잘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재개발 지역이 들어가는 지역은 역세권으로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자지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지도를 한번 봐보시면은 해당 재개발 지역은 1호선 외다암역 바로 앞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다. 즉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재개발 지역이라는 거죠. 이런 지역에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투자해야지 그 사업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재개발 속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외대암역 앞에 있는 이 재개발 지역이 이문통합 3구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서울에서 드물게 40층 이상 허가를 받은 데입니다. 서울에서 원래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35층 이상 허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지역에 40층 이상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지역에다가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그 지역이 역세권으로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럼 그런 내용을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같은 지역 내에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요. 이 이문 삼성 레미안 아파트 주변 지역은 이문 3-2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경매물건 보셨던 그 지역은 이문 통합 3구역, 이 지역은 이문 3-2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섹터, 같은 뉴타운 개발 계획 내에 들어가는데 이문 3-2구역 같은 경우는 그 층수를 몇 층까지밖에 허가를 못 받았는가? 바로 15층밖에 허가를 못 받았어요. 어떠한 지역을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최대 층수를 15층밖에 허가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업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들은 같은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용적률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그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 이문 3-2구역이 15층밖에 허가를 못 받았던 이유는 역세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이문 3-2구역 뒤쪽으로 한번 봐보시면은 을흥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문화재 근처에는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화재 근처에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화재 외곽, 성벽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들어가는 지역은 다 고도 제한이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화재 놀러 가보시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다 낮지 않던가요? 높은 건물 올라갈 수가 없죠. 즉 고도 제한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화재 근처에다가 다세대 빌라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그 지역에다 재개발 바라보고 거기다 묻어놓으면 그게 올바른 투자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화재 근처에는 재개발 바라보고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관련된 사례를 하나 더 봐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1타경 1920번 사건입니다. 소재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서울대표시 송파구 풍납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아파트 이름은 시티 극동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겸해놓고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물건 총별은 아파트고요. 대지 지분은 20평, 건물 실평수는 50평 정도 되는 물건인데요.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이 20억 정도 잡혀서 나왔다가 지금 두 번 떨어져서 1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기일이 연기돼서 변경된 상태로 떠 있고요. 향후에 다시 경매물건 나올 사례인데요. 자, 어떤 물건이 나온 건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 지도를 봐서 위치를 봐보면은 위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왜냐면 이제 한강변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물건이고요. 심지어 이 시티 고통 아파트 나와 있는 이 호수는 한강뷰가 나오는 호수입니다. 한강뷰가 나오는 호수는 맞지만 어디에서 한강뷰가 나오냐면은 주방에서 한강뷰가 나오는 그런 호수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요, 그 향을 남향으로 짓기 위해서 한강변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은 한강뷰가 거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한강뷰가 나옵니다. 내가 그 거실 소파에 앉아갖고 한강뷰를 바라보면 기분이 참 좋겠지만 설거지하면서 한강뷰를 바라보면은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시티 극동 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왔는데 사실 이 시티 극동 아파트는요, 로드뷰를 통해서 건물 외관을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인지 로드뷰를 같이 한번 봐보시면, 자, 천호대교를 타고 광진구 지역에서 강동구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파트가 좀 요상하게 생긴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긴 아파트냐면은 약간 미끄럼틀 모양으로 생겨있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풍납동의 시티 극동 아파트다. 그동안 지나다니시면서 저 아파트가 왜 저렇게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게 디자인 때문에 저렇게 지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렇게밖에 못 짓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먼저 이쪽에 이제 조그맣게 잘려나간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폐지된 법률이지만 도로사선 제한으로 잘려나간 부분입니다. 요즘엔 도로사선 제한에 대한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이 잘려나간 이유는 그 도로사선 제한으로 잘려나간 부분이다. 사실적으로 이 부분보다 더 심각한 건 여기가 더 심각하죠. 완전 쫙 잘려나간 이 부분. 만약 이 부분을 갖다가 네모 반듯하게 아파트만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저기는 저렇게 잘려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 아파트 바로 뒤에 뭐가 있냐? 풍납토성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재에 대한 조망을 가리지 말라고 해서 아파트를 저렇게 자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재 인근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은 고도 제한이 걸릴 수도 있지만 건축물을 갖다가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다 보면 이 시티 극동 아파트는 언제 지어진 아파트냐? 9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9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면요, 앞으로 5년 있다가는 무슨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올 수가 있는데, 막상 나중에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뒤에 있는 풍납토성 문화재 때문에 그게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고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문화재가 인근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물건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아닐 때는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오래된 단독주택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이익을 볼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관련된 사건을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사건 번호는 2009타경 2200번 사건입니다. 소재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서울대표시의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 겸해물건 나왔던 사례입니다. 송파구 가락동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가락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고, 그 가락시장 인근 지역으로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 예전에 가락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올라간 그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가락동에 주택이 나와 있었던 그런 겸해물건이었다. 토지 면적은 74.6평, 건물 실평수는 98평 정도 되는 그런 주택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주택이었는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옛날에 지어진 단독주택이죠.
사실 옛날에는 저런 집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저런 집에 부자들이 많이 살진 않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던 모습들은 저런 단독주택 앞에는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고 부자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각그랜저 같은 거. 자, 그런 단독주택이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인데, 이 가락동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재개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지역이 재개발 요건이 갖춰지려고 하면은 그 지역의 노후도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밀집률이 높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노후도에 대한 요율은 그 지역의 67% 이상의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어야지 재개발 지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송파구 가락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축이 생겨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지를 못하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락동 일대에 단독주택이 나왔을 때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가? 저 오래된 단독주택을 철거를 하고 다세대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지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건은 참 특이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해당 물건은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됐던 사건이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는 걸 경매라고 얘기하고요. 공매는 국세징수법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게 됐을 때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를 공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았던 사람도 하나 생겼던 물건이고요, 공매로 낙찰받았던 사람도 하나 생겼던 그런 물건이다. 즉 똑같은 물건에 낙찰자가 2명이 생겼던 사건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렇게 낙찰자가 2명이 생기게 되었을 때 누구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 바로 누구한테 우선권을 줄까요? 잔금을 먼저 낸 사람한테 그 우선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낙찰자가 생겼을 때는요, 잔금을 먼저 마련해서 지불하는 사람한테 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례는 공매로 직접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 올렸던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공매관리번호는 2009-16700-003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물건이 공매로도 나왔었더란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동산이 경매랑 공매랑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매로 낙찰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매는 약간 대중적이다 보니까 2차 경쟁률이 좀 많고요. 공매는 그래도 좀 하는 사람들, 공매는 그래도 2차 경쟁률이 좀 낮다 보니까 경매보다는 낙찰가를 좀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다. 물론 공매가 경매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같은 물건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공매로 낙찰받으면 낙찰가를 싸게 잡을 수가 있다. 실제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공매로 낙찰됐을 때는 얼마나 낙찰됐냐면요, 11억 6,5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까 경매로 낙찰됐을 때는 13억대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만큼 똑같은 물건인데도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 실제로 이 공매로 낙찰받은 분은 잔금을 먼저 마련해서 지불하는 바람에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오래된 단독주택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지금 현재 로드뷰를 같이 한번 봐보면 그 건축물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지어진 지 오래된 건축물을 이렇게 다세대 빌라로 새로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해서 이익을 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건요,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래된 단독주택을 갖다 허물고 신축을 했을 때 이익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투자할 때는 어떤 거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가? 아무래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은 임대 수익률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이 좋은 물건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실 때는 어떤 걸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가? 그 내용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재개발로 들어가는가 재개발로 들어가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대지 지분이다. 대지 지분이 많은 연립이나 다세대일수록 나중에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대지 지분 큰 거를 보고 사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대지 지분이 큰 것들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사건 번호는 2019-54237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이태원동에 다세대 빌라가 나왔던 사례인데요. 대지 지분은 6.39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다.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에다가 다세대 빌라 투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대지 지분이 너무 작은 걸 사시게 되면은 이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대지 지분이 작은 다세대 빌라는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 재개발 지역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지 지분이 5평 이상이 되는 걸 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대지 지분이 작은 걸 사게 되면은 이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실평수는 8.45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다. 그런 물건이 최초의 감정가격 3억 6,500만 원 정도에 나왔다가 한 6억 정도에 낙찰이 됐던 사례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중에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 지역이라고 하면은 두 군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용산의 한남뉴타운, 또 하나는 성수동의 성수전략정비사업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그 용산의 한남뉴타운 내에 다세대 빌라가 나왔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았던 물건인데요. 해당 물건은 그 다세대 주택에서도 지하층에 나와 있었던 물건입니다. 지하층에 나와 있었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층수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대지 지분이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어떠한 재개발 지역에다 다세대 빌라에 투자할 때는 일부러 지하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축물들은 지하에 다세대 빌라가 대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호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재개발 바라보고 다세대 빌라를 투자하실 때는요, 그 대지 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지역이 재개발 이슈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 다세대 빌라를 투자하실 땐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는가? 물론 요즘에 신축으로 지어져 있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약간 준신축이나 예전에 지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약간 준신축이나 예전에 지어진 다세대 빌라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근데 만약 여러분이 다세대 빌라를 하나 투자하는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4층이나 5층에 나와 있는 물건을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황금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그 지역이 재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인데 다세대 빌라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나왔다. 그러면 2층이나 3층까지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만 4층이나 5층에 있는 물건을 투자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임대 맞추기도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도 황금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세대 빌라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5층에 물건이 나와 있으면요, 그런데 임대 들어오는 건 신혼 부부들밖에 안 들어옵니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계단을 이용해서 5층까지 걸어 올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임대 맞추기도 좀 힘들고 황금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반드시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가나 상가주택을 투자하실 때는 어떤 걸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가? 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상권, 그 다음에 수익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는 요령을 따로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게 토지고 그만큼 가장 어려운 게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 부동산 투자에서 완전 대박 났다던가 알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토지 투자한 사람들이 많죠. 아파트를 수백 개를 갖다가 갭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 사람을 많이 봤어도 그렇게 해서 막 대박이 났다는 사람은 쉽게 볼 수는 없는데, 이 토지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 토지인데요. 물론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토지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드릴 게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될 수도 있고 못 쓰는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간단한 사례만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08-42378번 사건입니다. 소재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경기도 화성군 팔탈면 지월리로 들어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화성시가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원래 예전에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화성시는 재밌는 게 조금 있으면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도시 이름이 특례시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에는 수원도 특례시로 바뀌고 용인도 특례시로 바뀌게 되죠. 화성도 조금 있으면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로 바뀌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인구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동탄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된 지역이 바로 화성시죠. 어떠한 도시가 그냥 일반 시에서 특례시로 승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자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로 변경된다라는 건 그 지역에 투자하실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 화성시에 예전에 어떤 물건이 나왔었냐면은 물건 종묘를 보니까 지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잡종지라고 하는 땅이 경매물건 나왔었다. 뭔가 여러분들 지목이 잡종지라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땅이 좋은 땅일 것 같으세요? 안 좋은 땅일 것 같으세요? 뭔가 잡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잡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토지를 투자하실 때 그 지목이 잡종지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땅이 토지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잡종지라고 하는 지목은 바로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 토지의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땅을 잡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잡종지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그 지목이 대지로 바뀌고요. 그 잡종지 위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은 그 땅의 용도 지역이 그 땅의 지목이 공장 용지로 바뀌게 됩니다. 즉 잡종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용도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땅의 잡종지다 보니까 오히려 대지보다 잡종지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잡종지로 나와 있는 땅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용도대로 개발할 수가 있는 땅이라 하는 건데요. 그런 잡종지가 몇 평 정도 경매물건 나왔는가? 한 980평 정도 되는 잡종지가 경매 나왔던 사례입니다. 98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약 1000평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잡종지가 2009년 당시에 얼마의 감정평가를 받았는가? 6억 8천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왔다가 몇 명이 입찰이 들어왔냐면요, 11명이 입찰이 들어와서 95% 정도의 낙찰이 됐죠. 그 낙찰가는 6억 4,7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된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잡종지가 나왔으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이니 많은 사람이 입찰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는데, 과연 어떠한 잡종지가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인지 먼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봐보시면은 이 땅이 경매물건 나온 겁니다. 이 잡종지 보니까 좋은 땅처럼 보이세요? 안 좋은 땅처럼 보이세요? 사실 땅은요, 눈으로 봐서는 그게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무슨 개발할 수가 있는 땅인지, 근처에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지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이 땅의 계양도를 한번 봐보면요, 핑크 색깔 빛깔로 되어 있는 이 땅 전체가 경매물건 나온 겁니다.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고 그 평수는 1000평 가까이 된다는 건데요, 이 잡종지 오른쪽 편이나 왼쪽 편으로 노란 색깔 빛깔 땅이 접해져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우리가 땅을 투자할 때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투자해야지 도로도 접해 있지 않는 땅을 투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서 투자하지 못하는 땅, 그런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지. 우리가 부동산 공부 안 했어도 맹지가 뭔지는 다 아시더라고요. 개발을 못하는 땅, 눈먼 땅이라고 해서 맹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투자하실 때는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해당 토지는 1000평 정도 되는 그 지목의 잡종지인 땅이 도로가 접해있는 땅이 경매물건 나왔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아 보이는데, 이 땅은 막상 현장에 한번 나가보면은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 사진 한번 봐보시면은 이 하얀색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이 도로, 저 밑에 보이시는 저 땅 보이십니까? 저 밑에 있는 땅이 경매물건 나온 거예요. 막상 현장에 한번 가보면은 그 도로랑 해당 부지하고 높이 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낭떠러지예요. 제가 예전에 이 현장 한번 가봤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 됐었냐면은 한 10m 가까이 되는 높이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아찔합니다. 막상 지적도상 봤을 때는 도로에 붙어있고 해당 땅의 잡종지로 나와 있는 건 맞지만, 막상 가보면은 그 도로와 해당 땅과의 높이 차가 굉장히 심한 땅이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시야로 봤을 때는 해당 땅을 갖다 임장 나가서 이 모습을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게 그 지적도상 도로에 붙어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써먹는가? 이런 땅 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생각의 발상을 조금만 바꿔보면 되죠. 그 옆에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 건물들이 지어있는 부지를 봐보면은 뭔가 지대를 들어 올려서 옹벽을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죠. 이 건물이 올라가 있는 이 땅도 원래는 이 땅하고 똑같았던 땅입니다. 똑같았던 땅이었는데 흙을 쌓아 올려서 지대를 들어 올려서 건축이 가능한 그런 땅으로 개발을 한 토지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땅을 낙찰받아서 여기 지대를 들어 올려서 옆에 있는 땅처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땅으로 바꿔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을 낙찰받으신 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이런 식으로 흙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이쁜 토지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이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그 땅에 대한 값어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토지라고 하는 건요, 보는 사람에 대한 그런 시야에 따라서 금싸라기 땅이 될 수도 있고 못 쓰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땅을 투자할 때 한 가지 조그만 팁을 드리면은, 이런 땅을 사면서 인근에 조그만 언덕이 있는 야산을 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그 지대를 들어오려고 하면 흙을 많이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 흙을 갖다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흙도 다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근에다 조그만 야산을 같이 하나 사게 되면은 내 땅에서 흙을 퍼서 여기다 나르는 거죠. 나중에 이 땅도 평지가 되고 그 야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평지가 되게 되면 양쪽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실제로 그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 투자에 대한 기대액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장을 투자하시는 요령에 대해서 참 알아볼게요. 우리가 일반인들에 대한 시각에서는 나는 공장 운영 안 할 건데 공장 왜 낙찰받는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게 공장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바라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게 공장이기 때문에 이 공장도 굉장히 투자하기가 좋은 상품 중에 하나다. 물론 직접 운영하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용도로 낙찰받는 것도 괜찮지만, 임대사업용이나 아니면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그런 용도로도 공장 투자하기가 괜찮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을 투자할 때는요, 세 가지 용도의 공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엔 그 줄임말들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산이라고도 하죠. 이런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긴 공장이지만 임대 수익률 목적으로 투자하는 공장이죠. 아파트형 공장은. 또 하나는 공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공단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저기 오이도라고 하는 섬을 들어보셨나요? 뭐 유명한 막 빨간 등대가 있잖아요. 그 앞에 막 칼국수도 뭐 유명한데 그런 데 많은데, 그 오이도로 놀러 가시는 길목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공장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던가요? 거기 바로 어디냐면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 중 하나인 시화공단이라는데, 그런 데가 이제 전용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들이다. 그런 데들은 인프라가 훌륭하죠. 인프라가 다 깔려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임대가 잘 나간다. 임대료가요 엄청 비쌉니다. 그런 공장들을 여러분이 낙찰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임대사업 목적으로 낙찰받는 것도 괜찮은 그런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다만 이미 인프라가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가긴 쉽진 않아요. 근데 임대사업용 목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공장들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장들이 있습니다. 일반 공장들이라고 하는 거는 종업공역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아니지만 그런 공장들, 여러분이 임대도 넣을 수가 있고 나중에 집가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도 있다. 그런 공장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공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장을 투자하실 때는 어떤 점을 갖다 포커스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공단 투자할 때는 이게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고속도로하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임대를 놓으려고 하더라도요, 고속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아야지만 임대가 잘 나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공장의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층고가 높은 공장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다용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층고가 높은 공장들이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원활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덤프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기 용이하겠죠. 또 그 진입로 자체가 넓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장이 너무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공장을 팔아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덤프 트럭들이 겨울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장에 투자하실 때는 고속도로 접근성, 층고, 진입로를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경매를 투자하실 때는요, 그 공장 가격에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가가 높은 공장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공장이라고 하는 건 토지 감정, 건물 감정, 그 다음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 가격이 합쳐져서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공장이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가가 높게 나와 있는 공장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용도를 그대로 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럼 그 공장 낙찰받는 게 괜찮겠지만, 내가 그 공장을 갖다 직접 운영할 마음이 없다던가 용도를 다르게 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결국적으로 그 기계는 나한테 필요 없는 기계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계를 갖다 여러분들이 처분하신다던가 팔아먹어야 되는데, 막상 그런 기계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쓰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중고로 팔면요 돈이 별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장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높게 잡혀있는 공장이 좋은 거지,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가가 높게 잡혀있는 것들은 별로 투자하기 좋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관련된 사례를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13타경 517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에 나와 있었던 공장이었었고요. 토지 면적은 938평,
건물은 283평 정도 되다 보니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은 공장이었죠. 자, 그런 공장이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 11억 8천만 원 정도에 형성됐던 물건이었는데요. 나중에 낙찰이 얼마에 됐냐면은 8억 3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 그런 사례였었다. 그럼 과연 이 공장은 공장으로서 입지 조건이 좋았는가 안 좋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봐볼까요? 고속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은가 안 좋은가? 공장은 고속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아야지 임대도 잘 나가고 매매도 잘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해당 공장은 동부고속도로 남이천 IC하고 접근성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 남이천 IC를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으로서 입지 조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기서 바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요, 이 물건을 낙찰받을 당시에는 남이천 IC가 없었어요. 남이천 IC가 개통 예정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차자가 많이 없었고 고속도로 그때 당시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렴한 금액에 낙찰받을 수가 있었는데, 곧 이 물건 낙찰받고 몇 년 안 지나서 남이천 IC가 개통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아진 물건이다 보니 예전보다는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할 수가 있는 물건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봐봤더니 제가 층고가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공장의 층고 어떻습니까? 저 정도면 층고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공장이 나왔었던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진입로. 저 정도 진입로면은 왕복으로 떡푸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또 너무 공장이 경사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임대 맞추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도 아니죠. 전반적인 입지 요건은 공장으로서 양호한 물건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고속도로 IC가 없었다라는 거. 근데 이 물건 낙찰받고 IC가 생겼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공장 용지는 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공장 물건 투자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낙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경매를 실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경매 용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